안녕하십니까. 대박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환경보건학 이론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환경보건학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집은 시판하는 문제집이 아니고 제가 단연간 수험 현장에서 보건한 문제들과 적중 예상 문제집을 토대로 해서 꾸려졌습니다. 이 문제들은 최신 기출문제들의 출제 경향과 최근 환경 법령들, 아주 많이 재개정되고 있는 환경 법령과 최신 환경 정책들, 그 다음에 환경 백서의 내용들까지도 다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쉽고 명쾌한 해설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해 나가시면서 시험 대비가 아주 순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챕터를 보시면 환경보건부터 환경백서까지 7개의 챕터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잘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검색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하실 적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으니 네이버 검색창에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를 한글로 카페 검색창에 한글로 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나옵니다. 가입과 동시에 질문을 올리실 수도 있고 검색도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가입을 하셔서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카페에 들어가서 새로운 질문글이 있으면 답변을 달아드리고 해설을 달아드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드리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보건의 첫 번째 문제. 이 문제는 바로 작년에 환경부에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 굉장히 좋은 문제고 얼마나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면서 검색해도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보기가 하나 있고 이거를 제가 환경백서를 꼼꼼히 읽어보다가 찾아낸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독성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환경부 문제이기 때문에 오지선다 그대로 살렸고요. 자, 1번 현재 10만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0만여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보시고 2번 환경 독성학은 환경적으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인체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독성 기전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환경 독성학은 환경에 있는 독성 물질을 갖다가 인체, 그 다음에 사람, 동물, 환경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맞는 복입니다.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독성 시험을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네,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OECD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독성을 측정하는 생체독성시험법. 생체독성시험법은 사람에게 하면 가장 좋겠으나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람에게 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체독성시험은 동물시험을 주로 하기는 하되 요즘에는 동물시험도 인도적인 견지에서 많이 빼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 급성, 아급성, 만성, 아만성 독성시험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독성물질이 생체 내에 들어갔을 때 바로 사망한다거나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급성이고 아급성은 그것보다 급성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 몇 시간 단위로 사망을 한다거나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걸 급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급성은 보통 뭐 하루 이상에서 열흘 이내 그 정도까지도 봅니다. 그러나 이건 그 분야마다 의학이나 약학이나 생리학이나 생화학이나 여러 분야마다 살짝 기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급성과 만성의 중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성 같은 경우에는 개월, 한 달에서 1년 또는 평생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 아급성, 만성, 아만성 이런 식으로 기간에 따라서 독성의 어떤 시험을 하게 되는데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1번 보기를 잠깐 넘어가는데 1번 보기는 10만여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이 실제로 검색이 잘 걸려들지도 않고 이 부분들은 화학물질들이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최근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믿을 만한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부처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가 사실 없거든요. 이게 2017년 환경백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환경백서 거의 한 2번째 페이지쯤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그러면은 5번을 보시면 환경독성 시험은 시험동물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동물의 조건이 사람에 근접할수록 이상적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1, 2, 3, 4번이 틀림없이 맞는 설명이고 5번 보기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책을 펴자마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애매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건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쓱 집어든 거죠. 어려운 문제를. 자, 문장만 보면 절대로 틀린 문장이 아니거든요. 환경독성 시험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어떤 동물을 주로 하냐면 렛을 쓰고 마우스를 쓰고 렛은 큰 쥐고 크다고 하면 이제 사람 주먹만한 거고 마우스가 이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 생쥐를 말하는 거고 렛이나 마우스나 또는 몰모트나 기니아피그나 제가 토끼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닭, 개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렛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얘가 이제 뱃속 사정이나 대사 체계가 사람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렛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보면 5번 보기가 딱 들어맞는 보기긴 한데 최근 환경독성 시험은 다른 시험도 아니고 독성 시험이기 때문에 환경독성 시험은 시험 동물을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었으나 최근에는 미생물을 사용한다던가 식물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고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풀이를 해드리는 부분들인데 1번, 2번, 3번, 4번 보기는 틀림없이 맞는 보기고 뭐 제론의 여지가 없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객관식의 특성상 소거를 1, 2, 3, 4번을 시키고 나면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공무원 시험은 다 객관식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관식보다 객관식이 어렵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보기를 골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주관식이나 서술형 같으면은 내 좋다는 의도대로 쭉 서술해서 기승전결을 맞춰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데 얘네들은 헷갈리는 보기가 한 2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만 정답을 맞춰서 내가 합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팁이랄까 요령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씩 지워나가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나머지 보기들이 틀림없이 제론의 여지 없이 맞는 거라면 나머지 마지막 보기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동물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후단은 맞습니다. 시험동물의 조건이 사람이 근접할수록 이상적인 건 맞는데 시험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생물이나 또는 식물 이런 것들로 시험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독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 내에서 전반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미생물로 시험을 하거나 동물 말고 다른 어떤 것들로 시험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 비보
비트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생체 실험을 말하고 얘가 시험관 실험이라고 해서 예,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인비트로는. 요게 이제 이틀렉체로 써야 되는 건데 요것까지 설명을 딱 해드리면은 1번 문제는 완벽하게 이제 설명이 된 겁니다. 인비보 실험이 워낙에는 가장 적합하나 인비트로 실험으로도 환경 독성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새집이나 수리한 집에 입주한 뒤에 두통이나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의 질환, 요게 이제 새집증후군을 말하는 건데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집증후군은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20문제가 됐건 50문제짜리 시험이 됐건 간에 새집증후군은 한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쉬운 문제로 잘 나오고 또는 가장 최근에 지난달 초에 있었던 공중보건학 문제에서도 이 새집증후군 문제가 나왔는데 좀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 20문제가 됐건 50문제가 됐건 그 문제가 전체 다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쉬운 서비스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1번 곰팡이, 2번 톨루엔, 에틸벤젠, 포르말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옳지 않은 것은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곰팡이. 그리고 물론 새집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는 있으나 나머지 톨루엔, 에틸벤젠, 포르말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틀린 보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2, 3, 4, 5번의 보기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VOC라고 해서 S를 붙여도 되죠. 발러타일 오르가닉 컴파운드 그래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지칭하며 얘네들이 최근 환경 이슈에서 실내 공간 또는 대기 자아간의 환경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고 앞에다가 T자를 붙여가지고 토탈 VOC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라든지 환경 관련 법령에 다 이 TVOC를 명시하고 있고 새롭게 바뀌는 법령이나 업데이트되는 개정되는 법령에서도 TVOC를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5번이었고 2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풀고 있는 1, 2, 3번 문제가 다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문제들이죠. 자,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이옥신은 아시다시피 쓰레기 소각장에서 최초 발견되었다고 하며 환경호르몬 물질이기도 하고 독성이 아주 심한 환경호르몬 물질 중에 하나고 급성 독성도 있다고 하고 피부나 이런 데 닿아도 큰일 날 그런 물질도 있고 다이옥신의 종류는 수십여 종 이상인데 그 중에서 거기 2378 TCDD 이 2378 TCDD가 가장 맹독성인 걸로 최악은 이겁니다. 2378 TCDD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에 2번 염소의 위치에 따라 다이옥신이 65개 풀한류 125개의 이성질체가 있다. 이것도 내용은 맞는 복인데 내용이 아니라 형태는 맞는 복인데 65개가 아니라 75개 풀한류하고 125개가 아니라 135개의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돌아버리겠죠.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틀릴 것을 좀 예상한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2번 문제처럼 거저 퍼다 주는 그런 문제도 있는 반면에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1번 2378 TCDD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걸 알고 3번도 보세요. 다이옥신은 유기성 고체로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고 증기압이 낮아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환경 잔류성이 커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변하는 물질이다. 쉽게 분해가 되는 물질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환경 독성이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오래 잔류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변한다 이래버리면은 얘는 괜찮은 물질이구나 희석이 돼버리니까. 인체 내에 생체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양도 그렇고 농도도 문제지만 이게 들어왔다가 바로 소변이나 대변으로 몇 시간 안에 빠져나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나 이게 미량이 들어와도 지방 조직에 쌓여가지고 축적이 된다 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다이옥신 이런 것들은 몸에 쌓입니다. 3번 맞는 복이고 4번 물에 들어간 용해도가 낮아서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는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인체 내에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물 농축이라고 한다고.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번 지방에 잘 용해되어. 지방에 용해된다는 말은 우리 몸에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생물 농축 그 5번 복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2번은 너무 그 사이언티픽한 얘기여가지고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걸 다 외우고 있는 수험생들은 아마 전국적으로 몇 명 안 될 거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65개가 아니라 75개로 고치고 125개가 아니라 135개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다이옥신 그 교재 페이지에 딱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1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 4번. 위해성 의사소통의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작년 문제. 위해성 의사소통,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위해성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만든다거나 제조한다거나 가공하는 공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러이러한 물질을 여러분 근처에서 만들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그 관련 업체와 그 다음에 관청과 사람 간의 주민과 관청하고 시설 쪽하고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위해성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 위해성 의사소통 같은 경우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아주 큰 이슈로 요즘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 환경부 50문제짜리 시험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꼭 나옵니다. 매년 보면. 자, 1번. 그러나 위해성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배운 적도 없고 사실 이걸 따로 어떤 과목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처음 보시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으나 일단 말의 의미는 그래서 당연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고르시면 되는데, 자, 1번 위해성 평가의 불확실성과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쵸?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뭐 배송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 차이. 우리 동네에는 안 돼.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게 누출되고 막 이래버리면 환경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다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잘 소통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게 위해성 의사소통입니다. 2번 전달하는 메시지는 유해 요인과 이해 당사자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그렇죠. 다이옥신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다. 아니면은 가네미유 사건의 그 주범이었던 PCB 같은 물질. PCB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PCB 아시죠? PCB. PCB 같은 경우에는 환경 위해성도 굉장히 큰데 주변에서도 전봇대마다 다 붙어있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PCB에 대한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하겠지만 PCB를 다루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이거를 폐기하는 그런 시설이다 하면 이 PCB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상호 대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4번 보기 보시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우선 사용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턱이 있나? 그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저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으나 보기를 읽어보면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답이고 5번 보기 보시면 위해성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정책이든지 다 마찬가지여서 항상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밸루에이션,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4번도 혹 하는 문제일 것 같았으나 정답은 4번으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수험생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역시 작년 문제인데 진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동에 대한 문제가 딱 나왔다면 진동 이퀄 뭐죠? 레이너드죠. 레이너드 페노메넌, 레이너드 신드롬, 레이너드 증후군, 레이노병 여러 가지 용어가 다 진동 이퀄 레이노인데 여기서 문제는 허를 찌르는 문제로 전신진동, 전신진동과 가장 밀접한 레이너드는 국소진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레이노병의 증상은 뭐였어요? 화이트 핸드, 데드 핸드. 보통 그렇게 하죠. 손이 하얘지는 거야.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전동공구, 전동 드릴, 차감기, 굴착기 뭐 이런 것들 손에 쥐고 하는 그런 진동 공부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국소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하얗게 되고 파랗게 되다가 괴사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썩어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절단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동을 느끼면 좀 더 심해진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전신진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진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신진동은 whole body vibration이라 해서 WBV라고 해요. 전신진동, whole body vibration 이라고 하는데 이 전신진동 같은 경우에는 진동 환경에 서서 또는 진동 환경에 앉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죠. 또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안전보건공단이 이쪽으로 관장을 하는 거죠. 그 공단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반드시 누워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전신진동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신진동은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 오토바이 같은 것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 특정 진동 주파수대에서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게 여기 보기 중에 있는 두통 등 신경장애 이런 것들보다는 허리 주변, 어깨, 고관절은 이제 엉덩이 그쪽 그 대퇴부랑 연결된 그 뼈죠. 그래가지고 어깨 뭉침, 요통, 관절 통증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전신진동은 어깨, 허리, 그 다음에 또 뭐를 말씀드렸죠? 관절 통증.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설을 하고 정답은 4번이다. 요추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다. 라고 해답을 달았는데 질문들이 꽤 들어왔어요. 이 전신진동은 이 전신에 오는 진동이어서 전신적인 스트레스가 되니까 두통 같은 신경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와서 얼핏 보면 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안전보건공단이랑 쭉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니 어깨 뭉침, 요통, 관절 통증 요게 전신진동의 가장 주된 그런 증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인대, 혈관 이쪽은 국소진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단순 암기도 아니고 이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하면서 보기 중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고 사실은 정답과 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원된 그 문제 가지고 제가 여러 레퍼런스들을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그 정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6번으로 가시면 되죠. 예, 2페이지 마지막 문제 6번은 노출평가 방법. 지금 1페이지, 2페이지에서 굉장히 지금 좋은 문제들이 쭉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작년 문제입니다. 노출평가 방법 중에 직접적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노출평가 방법 중에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거는 K형 문제니까 박스 안에 있는 보기들이 잘 짝지어졌는지를 보는 건데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첫 번째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혈액, 그 다음에 소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요게 생물학적인 모니터링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인 노출이에요. 개인 노출은 호흡선. 보통 호흡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가 서가지고 호흡을 하는 그 코 주변 높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기기나 분석 장치 같은 것들을 대놓고 우리가 실제로 호흡을 해서 폐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는가를 체크하는 게 바로 개인 노출 측정입니다. 설문조사와 환경 매체 측정, 환경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노출 평가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다를 고르시면 직접적 방법으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노출 평가의 직접적인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생물학적 모니터링과 개인 노출 측정. 개인 노출 측정은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기다가 딱 기기 장치를 대고서는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 관점에서 인구 집단 중 어린이의 중요성. 어린이는 단위 체중당 대사량이, 공기 흡입량이, 칼로리 소모가 어른에 비해서 몇 배래요, 몇 배. 그러면 답이 훅 나왔죠. 어린이의 중요성은 왜? 단위 체중당 호흡량, 음식 섭취량, 대사량 이런 것들이 어른보다 몇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보다 면역력도 약하고 신체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거기에 곱하기 몇 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유해인자의 어린이가 노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관점이다. 자, 1번 독성물질 해독력이 어른보다 약하다. 맞는 보기고. 3번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당연히 맞고. 4번 키가 작아서 그렇지 배기가스에 대한 노출. 바닥에 깔려있는 유해물질에 더 노출이 쉽게 되고 많이 되고 물고받는 행동 특성 때문에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의 그 환경 기준에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새롭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따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저한테 듣다 보니까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하면 받아들이기가 좋거든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여지는 물질인데 플라스틱의 경도를 가소제가 그거죠. 이 가소성이라는 게 뭐예요? 꾹 눌렀을 적에 안 나오는 거죠. 들어갔다 나오는 건 탄성이고 가소성은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건데 이 플라스틱의 경도, 강도를 조절하는 물질이 프탈레이트예요. 그래가 프탈레이트는 양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든 플라스틱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뭐 랩이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두꺼운 비닐이라든지 딱딱한 플라스틱, 유리 같은 플라스틱 경도가 굉장히 세서 막 전자레인지 넣어도 되고 막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플라스틱, 모든 플라스틱에 다 프탈레이트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 물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잘 용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물고 빠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프탈레이트 성분이 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서 기형아를 출산한다든가 성조숙증이 나타난다든가 성조숙증 문제는 아주 요즘에는 일반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초경이 빨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성조숙증 환경 호르몬 문제들인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프탈레이트 가소제고 우리가 흔히 보는 페트병 PET 그 T가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라는 거. 정답은 7번에 2번입니다. 자, 8번 환경성 질환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요거는 작년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성 질환으로 옳지 않은 것. 실내 공기질에 의한 아토피. 아토피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요즘에는 한 반에 한 30% 정도가 아토피라는 통계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전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맞고요. 2번 유해물질로 인한 천식.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이 생겼죠. 환경성 질환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환경성 질환에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실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이거는 감염병이죠. 감염병. 이거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는 미생물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감염병이 됩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3번이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 역시 환경성 질환입니다. 예전엔 모르고 많이 썼었던 성면. 그쵸, 성면. 안면이라고도 해요. 안면. 돌석자를 써서 성면이라고도 하고 바위암자를 써서 안면이라고도 하는데 요 말은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 공식적인 용어도 사실은 아닌데 바위암자를 써서 안면이란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성면이 나쁘니까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면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회사 이름을 사용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른 이름으로 또 바꿨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 이름을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회사가 이제 이미지 세탁을 해가지고 아주 환경기업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이 성면으로 인한 폐질환 이거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이고 대기 오염물질로는 기관지염 이건 쉬운 문제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약과 관련된 내용 9번입니다. 국제협약과 관련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니 외우셔야 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작년 문제고 실제로 출제된 문제고 환경부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람사르 협약 또는 람사 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습지 자원의 보존 요거를 천명한 게 람사르 협약이고 이번 몬트리올 의정서는 뭐냐? 이거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생산이나 사용을 규제하자 몇 년도에 1987년에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이 있는데 이 기후변화 협약은 벌써 21회, 22회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교토 의정서 맞는 복입니다. 로테르담 협약은 이게 특정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농약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교육을 할 적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게 로테르담 협약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테르담은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이나 농약의 국제 교육을 할 때 사전 통보를 해라 이런 내용이고 미나마타 협약은 몇 년 안 됐죠. 이거는 수은 또는 수은 화합물의 배출, 방출 이거를 자제하자라고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미나마타 그러면 우리 딱 수은 나오잖아요. 이따 그러면은 카드뮴이죠. 그쵸. 비타민 A는요? 이러면 야맹증이야 이런 것처럼 그냥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써먹었나? 다른 걸로 할까 이제? 감자 이러면 솔라닌 이런 거 먹는 거로밖에 예를 들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좀 그렇긴 한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0번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환경보건 사고와 원인 오염물질의 연결이 옳은 거. 자, 이탈리아의 세베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동네에서 염소가스가 방출이 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76년에 모르시겠죠? 1976년에 저는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인도의 보팔 메틸 이소시안,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해서 이게 악취도 나고요. 농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간 물질입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84년입니다. 이게 1번 기억과 니은의 보기가 맞는 보기고 가네미유는 그새 지웠어. PCB죠. 가네미유 하면 무조건 PCB. 가네미는 일본의 동네 이름, 회사 이름. 그래서 가네미유가 미각류를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파이프라인에서 PCB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닭도 폐사하고 사람도 다치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사건이고 국내에서도 PCB 관련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도노라는 뭐냐? 도노라는 황입니다. 황. 공장으로부터 황산. 그 다음에 황산이 섞인 미세 에어로졸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온 겁니다. 미국의 도노라. 그 다음에 3마일은 원유 유출이 아니라 3마일 사건은 뭐죠? 3마일 아일랜드라 해서 TMI라고도 하는데 3마일 아일랜드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멜트다운. 멜트다운이 뭐죠? 우리 저기 때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멜트다운 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다 되다가 말았나 아무튼 막 시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국제 원자력 사고로는 완전히 레벨 5의 아주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79년에 미국에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멜트다운 사건. 그래가지고 지금 뭐죠? 10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고 보기 하나하나 다 틀린 부분들을 가르쳐 드렸으니까는 필기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보기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까지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가시면은 자, 다이옥신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요것도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이제 2016년이 재작년이죠. 재작년 문제입니다. 자,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PCD, PCDF 같은 거를 통합해서 지칭한다. 맞습니다. 독성이 제일 강한 물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378 PCDD다. 맞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소각할 때 그래서 영국 쪽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산불 등의 자연 발생적 화재로도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쉬운 문제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5번 바람 독성.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죠. 바람 독성이 있고 급성 독성도 있어서 이게 2378 TCDD는요. 그 청산가리의 1000배가량의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1g 가지고도 10,000명, 20,000명을 치사시킬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급성 독성, 바람 독성 다 가지고 있고요. 정답은 11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이것도 단순 암기로 그냥 훅 외워두셔야 됩니다. 생물 다양성의 3대 요소. 옳은 건 뭐냐? 요게 재작년 문제인데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그 다음에 생태계. 요게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보기가 1번 보기입니다.
요거는 단순한기로 그냥 나오면 생물 다양성의 3대 요소는 뭐냐? 이러면 그냥 바로 생태계 종 유전 다양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을 가하는 국제적 협약은 뭐냐? 아까 유해 폐기물이 보기에 잠깐 있었었는데 이게 뭐죠? 1989년에 있었던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 정답은 1번이고, 리우 환경회의는 뭐냐면 92년도에 있었던 지구 환경 보존.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 발음이 후져가지고 막 말로만 하니까 학생들이 쓰지를 않고 딱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칠판에다 좀 적으라는 눈치를 딱 적어가지고 적는데 글씨도 후져가지고 또 잘 안 보이고, 아무튼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쓸 테니까. 예, 리우 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회의고, 런던 협약은 뭐죠? 72년도에 폐기물 또는 다른 물질의 해양 투기, 해양 투기를 막는 해양 오염 방지 조약이 런던 협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런던 협약 가입국으로 계속 있다가, 그러면서도 계속 해양 투기를 하다가 폐기물을, 그러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딱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죠. 그것도 다룬 문제가 뒤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인간환경선언은 유엔에서 인간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채택된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아무튼 정답이 1번이고요. 쉬운 문제지만 단순한기지만 나머지 협약이나 회의들도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14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국제환경협약. 이거는 2015년 서울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맺은 협약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쵸. 바젤 협약은 바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에서. 자, 2번 기후변화 방지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 규제 목적의 협약이다. 염화불화탄소가 오존층 파괴물질인 거는 맞는데, 이 기후변화 방지 협약은 오존층이 아니라 뭐죠? 지구온난화 문제죠.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는 지구온난화를, 이게 아니죠. 2번하고 3번을 문장의 하단을 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가 바로 오존층 파괴물질, 요거를 제한하자 이겁니다. 87년도에 그랬고, 87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남극 상공에 오존홀이 빵꾸가 나가지고 유해 자외선이 막 쏟아져 내려온다는 연구가 나오고,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그런 기사들이 외신에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위크, 타임 뭐 이런 데서 그런 기사를 계속 싣고, 그래가지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냉매의 대체제를 사용하자 그래가지고 이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나 이런 스프레이 충진제나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간 냉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대체제로 바꾸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다 바뀌어 있지만. 그 다음에 람사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이건 런던이었죠. 그쵸. 람사는 습지였죠. 습지. 아까 봤던 내용. 자, 그럼 이제 5페이지로 가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만 딱 보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 교토의정서 채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서울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틀린 걸 고르는 겁니다. 2008년에서 2012년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이게 맞는 복입니다. 숫자도 다 맞고 이 5.2% 수치까지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그래서 교토의정서라고 하죠.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금 몇 차? 22차 당사국 총회까지 있었습니다. 21차 당사국 총회가 2015년 12월 21일인가부터 있어가지고, 그때 와, 우리가 정말 이제 온난화를 줄이려나 보다 그랬는데, 작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여기서 탈퇴한다 이래가지고 확 또 김이 새버렸죠. 아무튼 3차 당사국 총회에서 2번 맞는 복이고, 3번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부화탄소, 불화양 등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다 맞는 것 같은데 아황산가스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이산화탄소, 메탄. 자, 이거 순서대로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서 마치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탄. 이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뭐 있죠? 아산화질소. 한글로 외우셔도 되고 분자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아산화질소, 그 다음에 불화탄소 PFC. CFC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화 불화탄소 HFC. 그 다음에 SF6, 그냥 SF6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6불화황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화학을 안 배우는데 저렇게 쓰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SF6, CO2, CH4 이렇게 읽는다고 누가 쫓아가가지고 싸우자고 덤빌 사람 하나 없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순서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맞고, 4번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의 제도,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의무이행 당사국은 아닙니다.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돼서 니네는 좀 봐줄게 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진해서 우리가 30% 감축할게요 막 이렇게 그냥 나댄 거지 의무이행 당사국은 아니라는 거. 5번 지구온난화 규제 방지 국제협약인 기후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이것도 그 문헌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긁어다가 붙인 복이 맞는 복입니다. 정답은 3번. 16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붙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